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방중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식을 줄 모릅니다. 예, 한편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을 대내적으로 물갈이하면서 당무감사 결과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토요일 날 귀국했지만 아직까지 여진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국빈 방문 행사였고요. 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돌아와서 청와대 측에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석과 또 보좌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뒷얘기까지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 파탄난 한중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완전히 정상화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다녀온 청와대 참모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중국이 북한과 상당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반도 정책보다는 한국이 일관되게 유지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라던가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적 해결이라던가 이런 한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고 특히 리커창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경제 무역 정상화를 약속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 이외에도 아마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반한 혐한 정서를 부추겼는데 예.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왔다 해서 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아침 조찬에 중국 서민들이 가는 식당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10억의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은 혐한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동반자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번 방중에서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누굴트리는데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논란을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서 국내 정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들은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나 그리고 외국의 순방족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쏙 좋아 보이지만 않았다. 오히려 여야가 힘을 모아서 악화된 한중 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서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았다면 더욱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들어보고 우리 최 교수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방중 성과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본질이 아닌 일로 외교 성과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이번 성과가 국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더 이상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민주당이 이미 작년 국회 개헌 협상 당시 합의된 운영위원장권을 억지 주장을 펴면서까지 떼쓰게 하려 한다면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 참 할 말 많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기자단 폭행, 사드 문제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낙제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아베 아련 외교도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앞 불신을 비난한 홍준표 대표가
아베 앞에서 한 행동은 속된 표현으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 중간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방중 평가라기보다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 중동 방문 관련해서 의혹 부분의 해명이 좀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이게 좀 잘못 나갔던 부분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야 지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걸로써 뭐 좀 이번 방중에 대한 성과 평가가 좀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서 소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됩니다. 정말 국익이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정당이 당신보다 잘한다 이런 오만도 버려야 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한중관계 좋았습니다. 이게 파탄난 게 왜 파탄나냐 그러면 북한이 핵 미사일 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중국이 전혀 역할을 못했고 중국이 오히려 그걸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사드를 배치해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드를 배치했다고 대한민국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중국의 태도, 중국이 본말이 전도된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국가가 되면 중국한테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한국과 같이 해서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했습니다. 방중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 많이 보였는데 역시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이 시각에 중국 군용기 5대가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카디즈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이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예? 밥도 그렇게 혼밥 먹어가면서 중국 서민들에 다가가려고 그러고 홀대가 분명한데도 홀대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환대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려야 됩니까? 이제 국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고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서로 내로남불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뭉쳐야 이길 수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 기자들이 더구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입니다. 모든 그 신원조회가 다 끝난 기자들이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걸 기자들이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게 CNN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해가지고 중국이 스스로 야만적으로 비칠까 봐 사과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난 이게 국익인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되고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중국이 홀대한 게 분명하고 정상회담 직후에 군용기를 보내서 우리 국경을 넘보고 영공을 넘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하면요. 국제사회에서 우스갯거리가 되고 중국도 무시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일부러 홀대하려 한 겁니다. 우리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드 철거하라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버텼어요. 기분 나쁘죠. 시주석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홀대함으로써 중국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왔지만 우리가 홀대했다. 이렇게 봉인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화자찬할 게 아니고 또 마구 비판할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단호하게 과연 중국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북핵을 막고자 하는 한국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북핵을 방치해서 동북아를 정말 핵 경쟁으로 상태로 몰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맹성을 촉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기자들 비난할 게 아니라 중국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야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소국 아닙니다. 우리 30, 50국가입니다. 30, 50라고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뭐 적폐청산 말도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세계 5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하는 5천만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부러워할 일이고요. 우리 민주주의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정권 교체 여러 번 했고. 이런 우리 소국 아니고 우리는 중강국입니다. 사실은 중강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소국이라 낮추고 시진핑을 무슨 대단한 통찰력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외교팀들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자, 차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군용기 5대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5대가 2호도 서남방 카디즈 쪽으로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일상적인 훈련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는데 올해에서 2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중 관계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습니다만 한반도 정세하고 관련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방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사실은 현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취재 기자단 폭행 사건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강국으로 G2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에서는 이번 사태와 기자단 폭행에서 드러났지만 후진국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도 그렇고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국 정부 측에 단호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중국 측도 과거에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캐나다 총리가 왔을 때마다 순방팀과 크고 작은 공안 당국과의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생한 기자단 폭력을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이 언론 문제나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서도 그런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도 좀 더욱더 단호하게 요구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기간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일본을 방문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목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뭐 구력 논란이 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최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외교가 이거 아마추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국제 무대에 등장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 외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배웁니다. 항상. 상대방 국가에서 확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숙이게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남북 회담 때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북 회담 때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 또 정부 협상 대표로 가면은 이렇게 손을 잡지 않습니까? 잡을 때 힘을 꽉 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꼴이 됩니다. 되는 그 사진이 거죠. 자작 찍히면요, 굉장히 망신스럽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이고.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특히 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정의화 국회장 때 국회 대표단을 수행해서 간 적이 있는데 예. 우리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틀어서 자기들 유리하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외교는요. 이번에 우리 방중 때도 드러났지만 외교 문제에서는 국경을 넘었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국익에 맞게끔 처신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바르게 태도를 해야 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예. 과도하게 인사를 한 것처럼 비치고 의자가 그 아베 총리에 비해서 좀 격이 낮은 의자 뭐 이런 달랐고요. 예, 높이도 이런 달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홍준표 대표가 그 대통령이 방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에 맞불 성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시기의 문제와 내용면에 있어서 북중러의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서 한미일 핵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미 동맹에서도 굳건하게 합의한 원칙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합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예. 느닷없이 한미일 간의 그 핵동맹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구실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대단히 비외교적인 처사였고 이것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에버리지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다면 충분히 정부 당국과 협의한 다음에 야당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총리 앞에서 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굴욕욕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니었는가 싶어서 씁쓸한 예. 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파견 부대를 격려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만나고 왔는데 원전 수주 관련해서 해명할 게 있어서 그걸 해명으로 왔다 이런 뭐 보도 뭐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부인했는데 청와대는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대북 접촉설도 있었지만 그건 뭐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도 부인했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임 실장께서 지금 여야 지도부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사실은 이 방문의 내막을 자세히 밝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UAE가 우리나라로부터 원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안 하겠다는 쪽이거든요. 원전을 수입한 국가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원전 수주를 타결시켰던 이명박 대통령이 뭐 수사 대상이니 뭐니 이것도 상당히 불편할 테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에 보면은 그 임종석 실장이 만났던 UAE 대표단에 UAE 원전 책임자가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 실장께서 솔직히 가서 만나고 여차저차해서 했는데 사실 뭐 임 실장이 원전 반대하는 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원전 반대론자들이 또 여러 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 있고도 하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 정책을 총책임지는 청와대에 또
이인자로서 이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갑작스런 일이 사유가 생겼겠죠. 생겼다면은 그 문제를 여야 대표들한테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더 예. 이상 이 문제는 확대시키지 말자. 예, 왜냐하면 배석했던- 국가적 프로젝트인데 예. 이게 이렇게 자꾸 국내 자본이 나면 안 됩니다. 예, 예. 배석했던 원전 책임자는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원전 위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원자력 이사회 의장인데 그렇죠. 이 예, 양반이 그런데 행정처장 그렇죠. 자격으로 아부다비 배석을 했다는 거죠. 행정처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원전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왕세자를 만났을 때는 그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이런 그 국정 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아마도 탈원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바꿔라라는 취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회 운영위 비공개나 정법이나 가서 비서실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 때문에 갔는지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여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저희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요구를 충분히 응할 서로 뭐 수도 있다. 특히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보와 국익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피치 못하게 공개되지 말 부분이 있으면 예. 비공개를 전제로 하되 아.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회 운영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22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번 예산안 통과 힘겹게 됐는데 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또 했습니다. 하지만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또 이러면 또 1월 임시국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네, 저는 뭐 파행을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예산국회는 아시다시피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의결로 그 결의가 되는데 법안은 패스트트랙 즉 그 신속 처리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180석의 의석이 필요하고 그것도 기한이 330일이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법안은 예상과 달리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상임위 거친 것들이 다시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비쟁점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법, 검찰개혁법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방송법 이런 문제들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타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2월 1월 국회에서는 국회가 공전되면서 여론의 부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1월 말이나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 이은 2당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바른정당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호남에서 1, 2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동일한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 예산국회에서 호남 KTX 합의안을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예산국회 과반을 통과를 시켰듯이 이번 2월의 임시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행정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그 타협을 이뤄낸다라면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맞서서 어떤 원내 전략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거의 그것에 대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첫 이제 취임 후에 3당 원내대표 만찬을 하는 건데 어떤 협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단 관련 법안들, 자신들이 통과하고 싶어하는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할 건 좀 협상해서 가능한 부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여야 원내대표들 특히 여당 원내대표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난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야 원내대표는 이게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어떤 중요한 쟁점 법안의 쟁점을 줄이고 협력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싸움하듯이 오늘도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당 비협조로 빈승국이 우리되고 뭐 야당이 뭐 항상 뒷다리를 잡네 뭐네 이런 선전포고성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도 야당도 정략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말로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 국민들에게 고소하고 해야 될 텐데 오늘 김성태 의원은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한국당이 비협조해서 빈성국회가 우리된다 이랬더니
아니 여당 의원들이 다 지금 외국 가놓고 예. 누구 탓하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뭐 그 점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원 외교를 많이 나가 있고 원래 일정이 국회 일정이 없던 일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우선 형식적으로 좀 말싸움 같은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다 좀 협상을 해서 예, 여당 대표면은 좀 순발력과 좀 또 여러 가지 포용력을 발휘해서 청와대라든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청와대 지시대로 하지 말고 예, 정말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거 뒤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안도 법안이고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소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첨예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정치 생명을 네네. 여야가 걸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거의 같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해를 넘긴다고 보십니까? 개헌특위도 지금 연말이면 다 좀 활동이 종료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는 사실 영남에서는 한국당이 사실 유리한 소선거구 제도죠. 그런데 이게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사실 영남에서는 민주당이나 또는 통합국민당이나 이쪽에서 한두 석 여러 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호남에서는 한국당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지금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 개헌의 논의의 촉발점이 뭐냐면은 제왕적 대통령들 모든 대통령을 다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엔 감옥까지 갔죠.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른 지금 헌법의 권력 구조의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게 이제 본질이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지만 이게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논의의 장까지 팽개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방중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이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 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양 국민들 간의 우호 정서 정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또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 명을 포함해서 2021년까지 총 39만 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또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 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19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청년 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 고용 점검 회의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호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바로 내용 들으셨습니다. 방중 성과 관련해서 여야, 언론, 국민 모두가 외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청년 고용 대책 점검 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 주제는 이런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신박계 서청원 유기준 의원과 류회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약 30% 가까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4명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 62명이나 되죠. 굉장한데요. 홍준표 대표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성동격소죠. 그 형식은 친박 청산 개혁 물갈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 친홍 체제 강화라든가 홍준표 사당화 논란이 상당 기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원 중에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구속된 배덕광 의원이나 기소된 엄영수 의원은 박탈한 건 맞는데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 현재의 검찰의 수사 중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혁 그 물갈이 이 당협 감사라고 하는 게 좀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들고 친박 청산을 얘기하면서도 서청원, 유기진 의원 등 수도권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39군데 전체 62개 중에서 39군데 넘는 60%에 육박하는 수도권 물갈이를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 친박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은 단 한 명만의 당협위원장밖에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 전체적으로 홍 대표가 친박 청산이나 개혁 당무감사라고 하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향후에 친홍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실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 이번에 탈락한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예. 향후에 당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관심이 이제 친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이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도 거기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오히려 미흡하다. 이게 사실은 저 당 정신 차렸구나. 정말 자유한국당 이제 한번 예. 새롭게 해보려는구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예.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예. 좀 경악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이게 뭐 정말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오면 야 저 정말 뭘 새롭게 한번 해보려는구나 이런 이제 있을 텐데 예.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지금 당무심사위원장 이분이 중앙대 총장 하시던 분인데 통계학자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량적으로 엄밀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다 그 계량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가중치를 어떻게 뒀는지를 다 두고서 하나하나 이게 무슨 소송이 붙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좀 지금 분명한 무슨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도 살아남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야당으로서 이전에 예. 천막 당사 같은 시절만큼의 혁신과 쇄신 없이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예. 접근해야 될 것이고 예. 과연 그것이 편파적이었는지 어떤지는 앞으로 이제 이의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의 제기를 통해서 드러날 테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 방식 문제도 예. 분명히 드러나겠죠. 저는 상당히 이 문제는 아마 홍 대표나 이 새로 된 원내대표 지진이 관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 그래요. 누구를 덮고 누구 해놓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유해 최고위원 상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지역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사실 친홍으로 분리된 분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누굴 봐주고 누굴 덮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그게 드러나면 좀 더 진정이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가 이제 됐고요. 22일 날에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대부분 마지막 상고심 남았습니다. 22일인데요. 자,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대법원에서 야당의 현직 대표의 그
유죄를 선고하기는 여론상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홍준표 대표 측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경남기업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했거든요. 1심에서는 전달했다고 했다가 2심에는 그것을 부인하는 바람에 됐는데, 특히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나는 정치자금으로 후보 기탁금을 낸 게 아니라 원내대표 특활비로 냈었다라고 그전에는 진술했다가 다시금 특활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니까 특활비가 아니라 평소에 그 생활비를 부인이 아껴뒀던 걸 가지고 기탁금을 냈다라고 말을 번복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 기탁금을 당대표 출마했게 됐던 1억 몇천만 원의 그 기탁금 문제의 출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경남 기업 측에서 나와서 이 진술을 할 텐데 이분이 1심 때에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할지 아니면 2심 때 건네지 않았다고 할지 진술에 따라서 예.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결정나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봐서는 야당 대표인 걸 판단해야 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유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대법 확정 판결이 결정날 때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 지난달 페이스북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을 믿는다. 판결 걱정하지 말라. 또 법률적 쟁점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백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 사실 검찰이 국회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은 예. 그 국회의원 회관에 단면도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회관을 정축했거든요. 이게 2배가 커졌습니다. 그 새로운 설계도 이걸 달라 그랬는데, 그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증거 채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신 조금 쟁점이 다른데,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돈을 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는 육하원칙이 있죠. 내가 언제 어떻게 줬다 했는데 언제 어떻게가 틀려버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국회가 의원회관이 정축 중이어서 말하자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 몇 번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의원회관 구조가 이리 됐는데 이 구조에서 이렇게 돈을 줬다 했거든요. 그리고 쇼핑백에 돈을 갖고 왔었다. 근데 날짜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말하자면 그런 구조가 아니다거나 이래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의 쟁점은 뭐 1심, 2심 하는 게 아니고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었는지 또는 증거 채택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1심에 제출된 증거가 2심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증명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예. 시점과 그 당시 장소가 가상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있을 수 없는 장소가.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검찰이 뭐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하는 거 보면은 예. 법률적으로 증거 채택의 그 적부로 이제 판결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내년 6월 지방선거에 3선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비쳤습니다. 글쎄요, 뭐 지방선거에 나올까 말까 이런 문제, 또 어디에 나올까가 이제 민주당 또 여러 주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지방선거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행보할까? 물론 대선 주자로 한때 거론되기를 했고요. 여기 뭐 차기 대선 주자 역시 후보인데 그러면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런 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네, 아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을 갖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고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충남도지사를 3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30일 전인가요? 뭐 45일 전에 사퇴하면 되지만,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출마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충남도민과 도정을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단지 원내 정치인이 되는 자신의 실력보다는 충남도민과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원칙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 충남도지사하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뭔가. 지방선거 이후에 있는 8월에 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예. 아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황이 살아있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비판하자니 그 비문훈 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면 어용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실익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유를 가다든가 그 정치적인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런
그 견문을 넓히러 가자라고 하는 의견 중에서 당 대표 출마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한 대로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게 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안희정 지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 예. 서 소장님 잘 아시니까 여당 문제는 여당에는 이처럼 인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인물이 나왔는데 문제는 야당이죠. 특히 자유한국당 이번 시도지사 선거 때 아주 신선한 인물들을 발탁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안희정 지사 같은 분 벌써 차기로 딱 굳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인물 선택 잘해야 되고 지방선거 잘 치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